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고급팩의 심화반이고요. 일단 내용 정리는 K&D북으로 해도 되는데, 고급팩의 책으로 그냥 할 거거든요. 그거 보시면 되고, 고급팩에 있는 예제도 다시 기본서에 있는 예제도 다시 풀 수 있으면 풀 거고요. 여기 뒤에 그 연습서에 있는 문제를 풀 건데, 연습서에 있는 문제가 다는 못 풀죠, 당연히. 시간이 안 되니까. 다는 못 풀 거고요. 다만 그 챕터별로 저희 2023년, 4년, 5년 기출문제는 꼭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최근 3년치 기출문제 풀어볼 거라 오늘 아직 프린터가 안 왔는데 이따 갖고 오면은 합병도 23, 24, 25 이렇게 풀어볼 거예요. 23, 24, 25. 네. 자, 바로 가보도록 하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5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 합병하고 다음 주에 관계기업하고 연결 두 번 하고 파생 한 번 하고 이렇게 끝날 거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의 보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쵸? 할 수가 없어요. 자, 최대한 끝내볼게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진짜, 여러분, 지금 매일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해볼게요. 보강 안 해도 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합병인데요, 여러분. 우리 사업결합 볼 거잖아요. 사업결합. 그냥 고급회계 때 배웠던 거 리마인드 하면 돼요. 우리 사업결합 보면, 사업결합의 경위가 뭐죠? 사업결합의 정의가? 취득자가 있으면, 그냥 보세요. 취득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걸, 내가 왜 쓰고 있는지 모르겠네. 줄거면 되는데. 지배력을 획득하는 걸 사업결합이라고 하죠. 옛날엔 이걸 회사라고 했지만 사업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아니, 해커스에서도 해커스 교육그룹, 해커스 경영에 있으면 해커스 경영에서도 회계사 사업부만 따로 띄어서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회사라고 안 하고 사업이라고 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엔 사업결합이 아니었는데 명칭이 바뀌었다 보시면 되고요. 우리 사업결합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고민해야 될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A 회사가 B 회사를 살려고 합니다. 근데 B 회사의 항목을 봤더니 부채는 아예 없고 건물이 공정가치로 100원짜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토지가 공정가치로 100원짜리가 이렇게 있었대요. 이렇게 있는데 A가 B 회사의 자산을 사면서 220원을 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 회계 처리가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건 아시나요?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자산 취득한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 결합한 경우가 있어요. 자산 취득과 사업 결합의 회계 처리가 다르죠. 자산 취득은 우리 옛날에 재고자산, 중급회계 유형자산에서 배웠던 일괄구입이야. 그럼 여기 현금으로 얼마? 220이 나가고 여기 건물 들어오고 토지가 들어오는데 우리 자산의 취득은 유형자산의 취득 같은 경우엔 취득 원가를 측정하니까 내가 제공한 데까지 공정가치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얼마였어요? 각각의 공정가치는 100이고 100이지만 이 구입 가격을 각각의 공정가치 비율로 안 보냈으니까 여기 110 이렇게 오게 된다고요. 일괄구입. 하지만 사업결합이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배우겠지만 사업결합이면 내가 이전 대가로 현금이 220원 오고 B회사의 건물, B회사의 토지가 오는데 사업결합에 해당한다면 공정가치로 B회사의 순자산을 측정하기 때문에 100원 오고 나머지 20원 차이 나는 건 뭐가 돼? 영업권. 그 사업결합과 자산 취득의 회계 처리가 달라요. 최근에 회계사 1차 시험에 이걸 경우에 회계 처리랑 이걸 경우에 회계 처리를 물어본 적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배우게 되는 게 뭡니까? 사업결합의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의도 중요하지만 사업결합의 요건이 중요하죠. 사업결합을 분류할 수 있는 요건. 그래서 보시면 교재에 사업결합의 식별 요건 나와 있는데 사업결합의 식별 요건을 보면 자산 부채가 사업을 구성하고 있고 지배력을 획득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시험 목적상 말문제로만 정리할 걸 보면 그럼 사업을 구성하려면 뭐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뭐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업은 투입물, 그 다음에 산출물, 그리고 우리 뭐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프로세스가 존재해야지 된다고 했었잖아요. 뭐 당연한 소리고. 그래서 옛날에 얘기했지만 고기 굽는 불판인데 옛날에 그 사이드에 홈이 파져 있어서 거기 계란물 넣으면은 계란찜 같은 게 됐다고요. 계란말이 같은 게 됐다고요. 그 불판만 팔았어. 그러면은 사업결합이 아니고
그 불판으로 고기 굽고 계란말이 만드는 과정까지 다 팔았대. 그러면 사업결합이 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얘도 그거다 말문제가 나오니까 주의사항 우리 옛날에도 봤었지만 우리 보시면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해. 투입물, 과정, 산출물이 있어야 사업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주의사항이 뭐였어요? 우리 보시면 산출물은 반드시 필요 요소가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 이제 스타트업 회사야. 돈 하나도 못 벌어. 돈 하나도 못 벌면 산출물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도 스타트업 회사를 내가 사업 결합했대. 그럼 사업 결합 아니야? 돈 안 나왔으니까? 아니라고요. 그래서 산출물은 반드시 필요 요소가 아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나중에 이 바닥을 싹쓸이해서 뭐 회계사 세무사학원 재무회계 하면 정윤돈이 됐어. 근데 새롭게 그 성장하고 있는 젊은 강사가 있대. 걔가 따로 학원을 차렸대. 제가 그 학원을 사버릴 거야. 그리고 아예 강의를 안 시켜버릴 거야. 그럴 수도 있다고 했죠? 이런 경우에 우리 기억나요? 취득자의 의도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아실 거고요. 지금 사업하는 과정을 샀는데 회사를 산 다음에 회사를 운영 안 할 거래. 그럼 이런 거 다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상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취득자의 의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아실 거고요. 밑에 부채는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다. 이거 당연한 소리니까 할 얘기 없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우리 기본 강의 때도 했지만 그래서 사업 결합일 때랑 자산 취득일 때랑 회계 처리가 다르다. 자산 취득일 때는 영업권이 나오지 않는다. 얘기했었고요. 밑에 보시면 지배력이 있는데 이건 연결해서 받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연결해서 정리할게요. 지금 안 할 거고. 그래서 넘겨보시면 사업 결합의 적용 배제에 있는데 최근에 요거 한번 말문제로 나온 적 있죠? 근데 지금 기억나실까 모르겠네. 사업 결합의 적용 배제 보시면 공동 약정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를 치지 않는다. 사업을 구성하지 않은 자산이나 자산 집단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안 된다.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 간의 결합은 사업 결합의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 기억나요? 공동 약정? 여기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거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 도대체 누굽니까 이거? 아 오면 쌤이에요? A가 있고 아니 왜 빨간색을 좋아해? 하긴 나이가 들면 빨간색이 좋더라고요. 보시면 여기가 주식 50% 갖고 있고 여기가 주식 50% 갖고 있대. 이런 게 공동약정이죠. 어느 누구도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결합을 적용하지 않고요.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이나 집단의 취득이 요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동일 지배기업하에 있는 사업 간의 결합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는데 여기 60% 갖고 있고 여기 60% 갖고 있대요. 어차피 A가 BC를 다 갖고 있죠? 지배하고 있죠? 근데 요거 두 개 합쳐진대. 의미가 있나요? 없어요. 최근에 나온 적 있으니까 요 문구 기억하시고. 좋아요. 그럼 우리 여러분이 어디까지 고급회가 기억나는지 몰라갖고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사업결합을 보면 사업결합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지. 나보다 더 잘 알겠지만 어떤 A 회사가 B 회사에 대해서 지배력을 획득한대. 물론 사업에 대해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지만 그냥 회사라고 한다면 A 회사가 B 회사에 대해서 지배력을 획득하는 방법이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첫 번째로 뭐가 있어요? A 회사가 B사 주주에게 대가 지급하고 B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다 취득해버리는 방법이 있죠. 이게 뭡니까? 합병. 좀 빨리빨리 갈게요. 합병. 그럼 봐봐. 지금 A 회사의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A 회사의 자산, A 회사의 부채, A 회사의 자본이 있고요. B 회사의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있어요. B 회사의 자산, B 회사의 부채, B 회사의 자본이 있어요. 합병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A 회사가 B 회사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B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사오기 때문에 합병 이후에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돼? A 회사 자산, A 회사 B 회사 자산, A 회사 부채, B 회사 부채, A 회사 자본 이렇게 오게 되죠? 응? 이걸 합병. 그래서 합병하게 되면 B 회사는 남아 있어, 없어져? 없어지죠. 그럼 또 어떤 방법도 있어요. A 회사가 B 회사의 위 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인수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인수?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주식 인수라고 합니다. 그럼 얘와 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A 회사는 B 회사의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B 회사의 위결권 있는 주식의 50%를 초과해서 취득했기 때문에 A 회사 자산, A 회사 부채, A 회사 자본 있고 여기 뭐 있어요? 종속기업 투자 주식으로 오게 되겠지.
B회사 남아있어, 없어졌어. 주식만 팔았는데 내가 뭐 상관 있나요? B회사 자산, B회사 부채, B회사 자본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합병하게 되면 재무상태표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주식 인수하게 되면 재무제표 모양이 이렇게 돼. 둘 다 A회사가 B회사의 사업에 대해서 지배력을 획득하게 됐는데 비교가 안 되지. 그래서 이 재무제표 두 개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연결회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연결회계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거 아닙니까? 아실 거고요. 그럼 사업결합의 회계 처리를 보면 사업결합의 회계 처리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아는 거니까 좀 빨리빨리 갈게요. 사업결합의 회계 처리 두 가지를 보면 지분 통합법이 있고요. 이제 진짜 여기 취득법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이거 얘기했잖아요. 지분통합법과 취득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A회사와 B회사가 서로 사업결합하는 과정에서 시너지가 난대. 얘는 시너지가 뭔 시너지야? 시너지가 없다고 가정하는 게 지분통합법이고, 얘는 두 회사가 사업결합하면 시너지가 나는 게 취득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사업결합하는 과정에서 B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뭘로 측정해? 야, 너랑 나랑 합쳐진다가 뭐 달라지니? 그냥 일로 와, 합치게. 그냥 B회사의 순자산을 장부금액으로 사업결합하는 방법이 지분통합법.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합병하는 과정에 사업결합하는 과정에서 B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방법이 취득법. 우리 IFRS는 사업결합 과정에서 취득법으로 회계 처리합니까? 지분통합법으로 회계 처리합니까? 취득법으로 회계 처리하죠.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B회사의 순자산들을 다 공정가치 측정한다. 얘기 나와 있고요. 옛날 기본 강의 때 얘기했던 거 좀 빨리빨리 봤고요. 그럼 우리 지금부터 사업결합의 회계 처리를 봐야 되는데, 사업결합의 회계 처리 말문제 목적으로 좀 봅시다. 그럼 사업결합할 때 취득법으로 회계 처리하는데, 취득법의 절차를 보면 취득자가 누군지 보고, 여러분 사업결합하는 과정에서 A회사가 있고, 정확히는 A회사, B회사 사업이 있는데 A회사를 뭐라고 그래? 합병하는 과정에선 취득자. B회사 사업을 뭐라고 그래요? 피취득자. 괜찮지? 그럼 취득자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언제부터 사업결합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럼 지분통합법이 아니라 취득법을 쓰기 때문에 B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거 볼 거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영업권이나 영가매수 차익을 계산해보는 과정이 취득법의 회계 처리인데, 말문제가 나오니까요. 여기 보시면 취득자의 식별이 있어요. 가끔씩 나오죠? 누구를 취득자로 볼 건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주거나 부채를 부담하거나 지분을 발행하는 기업이 취득자가 되죠. A회사가 B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취득하거나 B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돈을 주거나 부채를 부담하거나 주식을 발행하는 사람들이 취득자. 그럼 내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만 취득자가 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왜요? 그냥 느낌상 그래요? 우리 나중에 연결 가서 연결은 2번 할 거고, 연결 일반적인 내용 1번 하고 특수사항 1번 할 건데, 역취득 있는 거 아시죠? 역취득? 여기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B한테 주식을 발행해. 400주를. 근데 나는 지금 갖고 있는 우리 회사 주식이 100주밖에 없대요. 그럼 내가 주식을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지배력을 갖게 돼? B가 지배력을 갖게 되잖아요. 이런 걸 역취득이라고 하고, 최근에도 나왔죠? 그래서 우리 보시면, 다만 역취득에서는 지분을 발행한 기업이 피취득자가 된다. 그래서 말문제로 나왔을 때 지분을 발행한 기업만이 취득자가 된다 그러면 틀린다. 기억하실 거고요. 밑에 셀프 스터디 1번 나와 있는데, 이거야 뭐 보시면 취득자가 보통 다른 결합 참여 기업이나 결합 참여 기업들의 상대적 크기로 취득자를 결정하고, 상대적 크기가 비슷하다면 어느 기업이 제한하는지에 따라서 취득자를 결정한다. 뭐 당연한 얘기 나와 있고요. 2번이 중요하죠. 2번 보시면 사업결합을 이루기 위해 설립한 새로운 기업이 반드시 취득자가 아니다. 만약에 사업결합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기업이 지분을 발행하여 설립하는 경우 사업결합 전에 존재하던 결합참여기업 중 한 기업이 취득자로 식별할 수 있다. 이거 무슨 소리야? 은근히 고급이 말문제가 잘 나와요. 여기 무슨 소리예요? 이거 기억나나? A회사가 있고 B회사가 있는데 두 개가 합쳐져서 새로운 회사 C회사가 됐대요. 두 개가 합병해서.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래? 신설합병이라고 그러잖아요. A회사랑 B회사가 합쳐져갖고 A가 남으면 흡수합병, A회사랑 B회사랑 합쳐져서 C가 남으면 신설합병. 자, 이 경우에 취득자 누구야? 취득자 누구예요?
그건 모른다니까? A 회사랑 B 회사랑 둘이 합쳐서 C가 나온 다음에 C가 A한테 돈을 준대. C가 B한테 돈을 준대. 그럼 취득자는 C예요. 근데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주식을 준대. 지분을 주는데 A한테 전체 60%를 주고 C한테 지분을 주는데 전체 40%를 준대. 그럼 누가 취득자예요? A예요. 이 얘기가 지금 요 얘기야. 말문제로 나왔으니까 기억을 하셔야겠죠? 생각보다 고급형의 말문제가 까다롭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요거에 대한 설명이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서 여기에 나와 있답니다. 보시면 되고요. 취득일의 설정도 가끔씩 나와요. 언제 취득한 거를 볼 것인가? A 회사와 B 회사가 언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로 볼 것인가?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배력을 획득한 날이 취득일이다 나와 있고요. 아니 요즘 보면 이 어플들이 지네 마음대로 업데이트를 막 하더라고요. 카카오톡이 대표적이었죠. 그쵸?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업데이트를 보게 되잖아요. 이 굿노트도 얼마 전에 지가 알아서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보시면 그래서 취득일은 지배력을 획득한 날이 되는데 요건 좀 아셔야 되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취득일이 취득자가 종료일보다 이른 날 혹은 늦은 날에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대가를 이전하고 피취득자의 자산과 부채를 취득하는 날이 종료일이 되는데 종료일보다 일찍, 종료일보다 낮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이거? 아니 주식 샀는데 주식을 사서 우리 다음 주부터 그럼 니네 회사 주식 갖게 되는 거야? 그부터 그 전주에 가갖고 문 따고 들어가갖고 미리 직원들이랑 인사하고 했대요. 그럼 언제를 취득일로 봐야 돼? 문 따고 들어가서 인사한 날로 봐야죠. 그 얘기예요. 주식을 샀는데 우리 회장님 지금 아프셔갖고 한 달 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일할게요. 그럼 그 이유가 되겠지? 그 얘기예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합병에서 말문제 나오는 건 요지기까지고 여러분 사업계약에서 말문제 나오는 건 여기까지고 이거 제가 얘기해야 될까요? 이거?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사업결합 과정에서 취득법을 쓰게 되면 취득자가 누군지를 결정해. 취득자를 알아야 걔가 회계 처리를 할 테니까 취득일을 결정해. 취득일을 왜 결정해야 되죠? 그날 기준으로 B회사의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취득일이 X1년 1월 1일이래. 그럼 취득하는 과정에서 A회사는 뭐해? 합병하게 된다면 B회사의 자산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갖고 오겠지? B회사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갖고 오겠지? 다 아는 소리지만 요게 1000억, 요게 200억, 그리고 B회사 주주에게 B회사 자산과 부채를 취득했기 때문에 주는 돈, 주는 대가, 이걸 고급지게 뭐라고 그래요? 이전 대가. 그래서 이전 대가로 1번, 이전 대가로 900조 떼요. 그럼 B회사의 순자산이 800원인데 내가 이전 대가로 900원 줬으니까 돈을 더 줬지. 그래서 요 돈 더 준 것만큼 요걸 뭘로 반영합니까? 영업권, 굿윌로 반영하죠? 괜찮을까요? 다 아는 소리고. 여러분, 영업권 나와 있는데 영업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개별적으로 뭐요? 측정할 수 없다? 측정했는데 여기 있네. 인식 개별적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유일한 자산이죠. 그래서 합병하는 과정에서 뭔지 모르겠어. 개별적으로 무형자산은 별도 인식할 수 없어. 그럼 다 어디 들어가요? 영업권으로 밀어넣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자산이 영업권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래서 영업권을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뭐해? 상각도 안 하죠. 그리고 상각 안 하기 때문에 뭐 해줘야 돼요? 매, 기, 말, 손상, 징후와 관계없이 뭐 해줘? 손상 검토를 하죠. 괜찮을까요? 영업권을 보면 사업결합을 통해서 취득한 영업권이 있고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해 안 해? 안 하지.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뢰성 있는 원가에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인식하지 않죠? 그럼 봐봐. 똑같은 예로 그럼 영업권은 사업결합을 취득한 영업권은 이렇게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런 거 안 하고 매기만 손상 인식해. 근데 사업결합을 통해서 취득한 영업권은 환입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영업권은 환입하지 않아? 뭔지도 모르는 데서 감액했는데 나중에 살아난다는 건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이랑 똑같이 보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원가에 측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업권은 환입하지 않습니다. 나온 김에 얘기해 봤고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 또 볼까? 두 번째 케이스 B회사 자산의 공정가치가 또 1000억이었고요. B회사
부채 공정가치가 200억이었대요. B회사 주주에게 대가로 지급한 이전 대가가 700원이었대요. 대박.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면 어디가 빵꾸? 여기가 빵꾸 나죠? 우리 요거 뭐라 그래? 염가 매수 차익이라고 하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 100. 염가 매수 차익은 어디 반영해? 당기손익에 반영해요. 오히려 고급 회계에서 이걸 더 많이 물어봐. 고급 회계에서 요 거래에서 자본에 영향을 미친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웃음이 나오냐 지금? 다리 쭉 펴고 앉아가지고 지금? 자, 이 거래에서 자본에 영향을 미친 금액 얼마예요? 요 거래에서 0이면 0이라고 했대요. 뭐라고요? 그쵸, 100원이지. 은근히 우리 고급 회계에서 자본 총계에 미친 영향을 많이 물어보는데, 그럼 진짜 자본금 주발주만 찾고 있다고. 당기순이익도 기말에 집합손익을 타고 이익잉여로 가니까 문제에서 합병 과정에서 자본 총계에 미친 영향을 물어보면 당연히 이것도 고려해야 돼. 그쵸? 그래서 은근히 1차 때 뒤에 가서 지분법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염가매수 차익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근데 이거 계산 안 하고 했다가 다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나온 김에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뭐 영업권에 대한 얘기 지금 했고, 별도로 줄치긴 좀 그래요. 나와 있고, 염가매수 차익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얘기 없고요.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면 여기까지는 할 얘기가 없고 문제 풀 것도 없고, 이제 지금부터 합병회계 해볼 거고요. 사업결합에서 합병회계 해볼 거고, 그럼 우리 합병회계, 이 사업결합하는 과정에서 합병회계를 하면 취득자가 누군지, 취득일이 언젠지를 따져보고, 그 다음에 B회사의 순자산의 공정가치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전 대가 구해서 영업권이나 영가매수 차익을 구하는 게 취득법의 회계처리 과정인데, 사실 계산 문제에서는 취득자가 누군지 취득일이 누군지는 줘요. 그러니까 그건 할 얘기가 없고, 지금부터 우리 뭐 할 거예요? B회사라고 해도 되겠죠? 피취득자? B회사의 순자산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 할 건데, 기억나시나? 우리 중국 회계에서 자산부채 인식요건 어떻게 돼요? 자산 인식요건 어떻게 돼요? 정의를 만족하고 미래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는 원가에 측정이 돼야 되죠. 부채의 인식요건 어떻게 돼요? 부채의 정의를 만족하고 부채 미래경제적 자본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유출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지. 하지만 사업결합 과정에서는 그 인식요건을 따로 안 따라. 사업결합 과정에서는 그 인식요건을 따르지 않죠. 왜 그래? 이게 근원적인 얘기인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회계사가 되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회계사가 되면 M&A 업무 해보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그쵸? 지금 해보고 싶다고 하지만 막상 끌려가면 왜 저냐고 막 그럴 거라고요. 제가 왜 가요? 그래요. 보통 요때쯤 하니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요때쯤 그나마 회계사가 꿀 빠는 시간인데, 11월 12월 요때 결혼하고 이때 연애하고 해야 되는데, 요때 끌려가면 이제 기약이 없어요. 그럼 보통 파스트팀 재무자문팀에서는 M&A 업무 걔네가 맨날 그거만 하는 거니까 걔네 상관이 없는데, 재무자문팀 말고도 감사팀이 끌려간다고. 재무자문팀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팀이 끌려가서 뭘 해줘? 감사팀이 끌려가서 B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다 뒤져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실사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가서 뭐해? B회사의 자산 있는 거를 다 찾아봐. 그쵸? 있는 걸 다 찾아봐. 그리고 뭐해? 요걸 다 뭘로 바꿔? 다 공정가치로 바꿔요. 아니, 내가 지금 만약에 B회사의 자산을 사는데, B회사의 자산을 인수하는데 토지가 있대. 얘 장부에 100억으로 잡아놨대. 지금 이게 1000억짜리래. 그럼 100억으로 가져가, 1000억으로 가져와. 1000억으로 가져오니까 당연히 취득법을 쓰기 때문에 공정가치 측정해요. 부채도 당연히 공정가치 측정해. 그리고 모두 한다고 그랬어요. 사업결합하는 과정에서. 플러스 알파의 자산도 인식하고 플러스 부채도 인식한다고 그랬지. 실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내가 가서 실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있었네? 알아볼 수 있고, 이거 공정가치 얼마나 될까? 알 수 있으면 실사하는 과정에서 B회사의 자산과 부채로 다 밀어 넣는다고 그랬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결합 과정에서 인식요건이 중급회계랑 다르게 이 사업결합 과정에서 인식요건이 두 가지로 나오죠. 첫 번째로 뭐? 정의를 충족해야 돼. 자산부채 정의를 충족. 자산의 정의 뭡니까?
뭐라고요? 가오 사건의 결과. 어, 통제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있어야 돼요? 경제적 자원이, 미래 경제 효익이 유입될 자원이어야 되지. 그치? 그래서 정의가 만족돼야 돼. 그래서 좀 이따 보겠지만 사업 결합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은 자산으로 잡을 수 있어 없어? 비회사의 인적 구성이 아주 훌륭하대. 사업 결합 과정에서 비회사의 자산을 인식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정의가 만족되지 않으니까. 통제하고 있지 않잖아요, 종업원은. 그럼 통제하고 있지 않으면 자산의 정의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으로 잡을 수 없어? 또 해볼까? 일단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사업 결합의 대가로 교환하는 항목의 일부여야 하지. 내가 사업 결합 대가로 가져오는 거여야 돼. 근데 뭐 요걸로 문제를 잘 내진 않아요. 요거 말고 추가로 뭐가 있어야 돼? 요거 말고 추가로 내가 지금 얘기했는데 이런 게 있었네? 식별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일반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의 인신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애들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원의 유입 가능성이 높거나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더 아니 자원의 유입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만족이 되면 기본적으로 다 사업 결합하는 과정에서 자산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여기 뭐라고 남아 있나요? 식별 가능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고 교환 항목의 일부이면 사업 결합 과정에서 자산과 부채로 인식할 수 있어요. 비회사의 자산과 부채로. 요 네 가지 기억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말 문제가 아니라 계산 문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고용관계 종료, 피자의 종업원 배치 같이 미래에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원가, 예상하지만 의무가 아닌 원가는 부채가 아니다. 미래에 예상될 일들은 왜 부채로 잡지 않아? 미래에 예상되는 영업손실을 부채로 잡지 않아. 미래에 예상되는 계약, 잠재적 계약, 자산으로 잡지 않아. 왜 그래? 자산과 부채의 정의 첫 번째 뭐 있어요? 과거 사건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업 결합 과정에서 요게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를 잡을 수 없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피취득자가 비회사가 이전에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득자는 자산과 부채를 인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거래와 사업 결합의 자산과 부채 인식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괜찮을까?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우리 중급 회계에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뭐 있습니까? 피취득자가 연구 단계에서 지출한 연구비는 취득자가 자산으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거만 만족되면 자산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야, 얘가 연구 단계에 쓴 돈이 있었구나. 이거 우리가 맨 땅에서 했으면 우리도 돈 써야 될 텐데 식별 가능할 수 있고 그의 공정가치가 얼마인지 알 수 있다면 피취득자가 연구 단계에서 비용 처리한 것도 자산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있어요? 피취득자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등도 사업 결합 시 과정에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괜찮을까요?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뭐 할 거냐면 자산 유형별로 자산 부채 사업 결합 과정에서 인식할 때 주의사항을 볼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써볼게요. 중요하죠? 합병이 제가 볼 때는 회계사 1차 시험도 마찬가지고 2차 시험도 마찬가지고 합병이 다 맞추기가 생각보다 까다로워. 왜냐면 얘는 한 문제 나오는데 고려사항이 한 6개 이상 되기 때문에 특히나 1차는 고려사항 하나 틀리면 그냥 영업권 물어보는데 바로 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것들을 정확히 아셔야 되고 고급 회계가 올해처럼 2차 시험에 또 어렵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1차 때도 꽤 난이도가 있게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 보셔야 돼.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뭐 할 거예요? 요 유형별 비회사의 자산부채 유형별 인식을 좀 볼게요. 자, 첫 번째로 뭐 있습니까? 무형자산 있어요. 비회사의 무형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구 단계에서 지출한 연구비도 있고 원래 얘네들이 갖고 있던 개발비도 있겠죠? 이거 뭘로 따져봐야 돼? 식별할 수 있고 그리고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면 그러면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인식이라고 쓸까 그냥? 인식해요.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근데 만약에 이게 분명히 뭔가 있는데 식별할 수가 없어. 또는 공정가치 모르겠대.
그럼 정확히는 어디 뭐라고 기재해야 돼? 식별할 수 없어. 뭔지 모르겠어. 만약에 저기 삼성전자가 해커스 경영 인수한대요. 0이야 가치가? 인수한대요. 그럼 여기 뭐라 근데 얘가 진짜 정확히 뭔지 모르겠대. 윤돈이와 뭐 다른 강사들의 케미 이런 거 모르겠대. 분명 있는데. 그럼 여기 뭐라고 했어? 영업권으로 기재하죠? 그래서 우리 아까 영업권의 정의가 뭐였지?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없으면 다 영업권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이면 사업결합 가족에서 별도의 무형자산을 쓰는 거고, 뭔지 모르겠으면 인식하지 않고 다 어디다 밀어넣는 거예요? 영업권에 밀어넣게 되겠죠? 교재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말 문제가 여기도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우리 그럼 식별 가능하려면 중급회계에서 배웠는데, 식별 가능하려면 뭐 해야 돼요? 알아볼 수 있으려면 무형자산에서 배웠었는데, 알아볼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만족해야 되지 않나? 뭐랑 뭐? 계약적 법적 기준이 있던가? 아니면 분리 가능하던가?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도 밑에 나와있지만, 사업결합 과정에서 무형자산이 있으면 계약적 법적 기준이 만족되거나 분리 가능성 기준을 만족하며, 분리 가능하다면 식별 가능해. 그리고 이게 공정가치가 뭔지 알면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어요. 다 아는 얘긴데, 식별할 수 없으면 별도의 무형자산을 인식하진 않지만 사실 어디 들어가는 거야? 영업권에 다 밀어넣는다는 소리죠. 혹시 말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고급회계 기본 강의에서도 했지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우, 저는 뭐 라이선스 같은 거 있는데 이거 절대로 분리 매각할 마음이 없어요. 그럼 분리 가능성 만족 안 해? 내가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매각하거나 라이선스 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하면 그러면 분리 가능한 걸로 봐요. 그리고 첫 번째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매각 라이선스 교환할 의도가 없더라도 취득자가 할 수 있으면 분리 가능성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내가 이거는 아직 매각 이전 라이선스 한 적이 없지만 이거랑 비슷한 걸 매각 이전 라이선스 한 경우가 있대. 그럼 분리 가능한 거야, 안 한 거야? 분리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죠. 그 형태와 비슷한 자산을 교환 거래한 증거가 있다면 이것도 분리 가능성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고객 목록은 사실 분리 가능하잖아. 근데 사업 결합하는 과정에서 약정을 맺어서 고객 목록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기로 했대. 그럼 분리 가능한 걸로 봐야 돼? 분리 가능하지 않은 걸로 봐야 돼? 분리 가능하지 않은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약정에 의해서 교환할 수 없도록 금지된 경우에는 분리 가능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걸로 본다.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무형자산이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이나 부채와 결합하여 분리할 수 있다면 분리 가능성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그냥 묻자고 하는 소리예요. 훈협이를 내다 팔고 싶은데 훈협이가 자기 혼자 절대 못 나가겠대. 내다 팔 수 없대. 호성쌤이랑 같이 나가면 그럼 생각해 보겠대. 그러면 분리 가능성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봐요. 저희 뭐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이번 주에 깝쳤는데 저번 주에 어저께 폭락해갖고 지금 서로 단체 카톡방에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정의 덧없음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어저께 여기까지 봤고요. 그래서 저랑 호성쌤이랑 훈협쌤이랑 재미로 그냥 소액으로 주식하고 막 놀고 그러는데 진짜 오르면 서로 연락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식이 떨어지거나 좀 폭락하거나 그러잖아. 그럼 단톡방이 조용해. 그리고 그 다음날 와보면 서로 얘기도 안 하고 다 팔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다 팔아놓고 그렇더라고요. 서운해. 자, 여기까지 봤고 조금씩 어려운 얘기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로 뭐 있냐면 다시 취득한 권리 있어요. 이거 기억나나? 다시 취득한 권리? 내가 디즈니야. 근데 이번에 채널 CGV를 인수하기로 했대요. 그렇다고 합시다. 근데 채널 CGV한테 겨울왕국 원 판권을 넘겼대. 5년 동안 쓸 수 있겠어. 근데 지금 2년 지난 상태에서 디즈니가 채널 CGV를 사버렸대. 그럼 채널 CGV 재무상태표엔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디즈니 겨울왕국 원 판권 3년 남아있는 게 있겠지. 요거 자산으로 인식해 안 해? 원래 내 거였잖아. 자산으로 인식해 안 해요? 자산으로 인식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자산으로 인식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지? 기본적으로 이 사업결합 기준서는 취득자를 좀 위하는 입장에 써준다고 그랬어요. 피해자를 위하는 입장에 써준다고 그랬어요. 사업결합하기 쉽게 취득자를 위하는 입장에 써준다고 그랬지? 만약에 이게 안 들어가잖아? 그거만큼 비회사의 순자산이 적게 잡히기 때문에 취득자를 위하는 입장에서 다시 취득하는 권리, 원래 내 거였다 하더라도 자산으로 인식해요. 괜찮을까? 무슨 소린지.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여기요. 피취득자에게 부여했던 권리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으로 잡는다.
나와 있는데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그럼 이거 문제 나오는 거 보면 이것만 알고 있으면 요즘에 문제를 맞출 수가 없고 몇 가지를 더 알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보시면 자녀 계약 기간이 있다. 아까 겨울왕국 판권 5년짜리 넘겼는데 2년 지나고 3년 남았다며. 자녀 계약 기간이 있고요. 근데 원래는 5년 계약 기간 끝나고 나면 염가로 매년 연장을 한대. 그래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도 있대. 그럼 우리 다시 취득한 권리는 인식해 공정가치 측정해야 되는데 공정가치 측정할 때 자녀 계약 기간의 기초로 측정한 공정가치 측정할까요? 아니면 어차피 연장기간 쓸 거니까 연장기간까지 고려한 공정가치를 측정해서 측정할까요? 자녀 계약 기간만 고려해. 그래서 일단 자녀 계약 기간 동안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잡고 요거 뭐 해줘야 돼? 자녀 기간 동안 삼각해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여기요. 자녀 계약 기간을 기초하여 측정한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다시 취득한 권리는 자녀 계약 기간에 걸쳐 상각한다. 나와 있는데 요즘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요즘은 기존 계약 관계의 정산이 시험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회계사 시험은 요즘 정산만 계속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례 연습 2번에서 이거 얘 있잖아. 얘 이거 기억나나 모르겠네.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보시면 A사는 프랜차이즈를 부여한 B사와 사업 결합을 하려고 한다. B사의 순자산 공정가치에는 내가 부여한 프랜차이즈의 공정가치 2,000원 포함되어 있대요. 문제 언급이 없어도 요거 같은 경우에 자녀 계약 기간에 기초한 공정가치겠죠? 나와 있어요. 현금을 15,000원 지급했대. 프랜차이즈의 권리가 현행 시장 주권과 동일하대. 그럼 취득일에 회계 처리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 해볼게요. 어떻게 돼? 지금 B회사에 순자산 들어올 거고 B회사에 순자산 얼마 있어요? 10,000원. 그날 현금 얼마 나갔대요? 15,000원. 그럼 내가 돈 얼마 더 줬어요? 5,000원. 이거 뭐 잡아주면 돼? 영업권 이렇게 잡아주면 되지? 다시 취득한 권리의 공정가치가 시장 조건과 동일하대. 그럼 그냥 이렇게 하고 딱 끝내면 돼. 근데 2번이랑 3번 최근에 나왔죠? 시험에 보시면 다시 취득한 프랜차이즈의 공정가치가 현행 시장 조건보다 1,000원 불리하대. 1,000원 불리하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1,000원 불리하다는 게? 응? 내가 지금 돈을 얘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나한테는 불리한 거고 B한테는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합병하면서 정산하면 B가 야, 나 지금 너한테 돈 더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끝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돈을 더 줘야지. 요 소리야? 그럼 불리한 조건이라는 게 나한텐 불리한데 쟤한텐 유리해. 그럼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제 야, 그럼 우리 프랜차이즈 계약 기간 끝난 거야? 이제 끝나는 거야? 하면서 야, 안 되는데 나 이거 너한테 돈 더 받을 게 있는데 그럼 이전 대가 말고 별도로 1,000원 더 줘. 요 소리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본 강의 때 저 학생 표정 안 좋아갖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냥 외우자 그랬잖아요. 기억 아니면 말고요. 자, 그래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봐? 요거 기존 계약 관계 끝내면서 1,000원 더 준 게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고.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회계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안에 사실 1,000원이 더 들어가 있으니까 14,000원 이렇게 쓰고 별도의 1,000원을 빼서 1,000원 어디다 기록해? 요거는 기존 계약 관계를 끝내면서 정산 손실로 1,000원 이렇게 잡아요. 그럼 당연히 모두 대 영업권도 얼마로? 4,000원으로 바뀌게 되겠지. 이거 뒤에 가면 기존 계약관계의 정산이라고 챕터가 따로 있어요. 나온 김에 한번 얘기해보니까 표정이 안 좋은데 나온 김에 한번 얘기해볼게요. 지금 옛날에는 여기까지 알면 됐어. 그냥 다시 취득한 권리가 있으면 내가 얘한테 무형의 권리를 넘겨줬는데 합병하면 내가 다시 가져오게 되잖아. 어차피 내 거기 때문에 원래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아야 되지만 사업결합 과정에서 취득자의 그 편의를 많이 봐주기 때문에 인식한다고요. 자녀 계약 기간의 공정가치로. 그리고 어떻게? 남은 기간 동안 비용 처리한다고. 그쵸? 옛날에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데 요즘엔 여기에 플러스로 정산도 들어간다고. 왜냐면 기존 계약관계는 이제 끝나게 되니까 야, 나 취득자 입장에서는 불리해. 그럼 얘 피취득자 입장에선 1,000원만큼 더 유리한 조건이어야 끝내니까 그냥 끝내게 해서 돈 받고 끝내겠어요.
돈 받고 끝낼 거라고. 그래서 문제 언급이 없어도 이전 대가 안에 이것 때문에 돈 더 주는 게 들어가 있다고 본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따가 기존 계약 관계의 정산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 내가 불리하면 여기 돈 더 준 게 있는 걸로 봐서 이전 대가에서 빼고 별도의 거래로 본다. 괜찮을까요? 그럼 이번엔 뭐야? 유리한 게 있다. 나한테 유리하대. 쟤한테는 어떻게 써요? 불리하겠지. 그럼 내가 그냥 끝내준 거 아니야. 그럼 나의 입장에서 당연히 뭐 받아놔야 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아, 나 너한테 돈 받으면서 꿀빨던 게 있었는데 합병하면서 계약 끝냈네. 그럼 이전 대가에서 그것까지 포함해 돈 더 줘. 이렇게 된다고요. 돈 줘. 그래서 이 경우에는 봐봐, 회계 처리. 여기 현금이 15,000원 주는데, 그리고 여기 비회사에 순 자산 얼마와? 10,000원 와요. 그리고 원래는 영업권이 와야 되는데 나한테 유리한 차이는 정산할 때 내가 돈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래서 현금을 받은 걸로 본다고. 근데 별도로 받았어? 아니면 여기 다 고려되어 있는 거야? 별도로 받은 게 아니라 여기 다 고려되어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1,000원 더 해줘야 돼. 2024년에 요거 나왔죠, 요거. 유리한 차이는 이전 대가에 더 해준다. 여기서 돈을 따로 받는 걸로 보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긴 뭐 나와? 정산 이익 나오고요. 그래서 영어권 얼마? 6,000원. 나온 김에 좀 기억합시다. 이따 기출문제 풀어보면 아, 이거구나 생각 드실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내가 그때 기본 강의 때도 얘기했는데 불리하면 빼고 유리하면 더한다. 이전 대가에. 괜찮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만큼 받아내야 관계를 끝낸다고. 이만큼 줘야 관계를 끝낸다고. 근데 문제에서 항상 요거를 별도로 언급을 안 하고 요 돈이 다 이전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발라내야 돼. 그래요. 기본 강의 때도 요거 할 때 여러분 표정이 그랬죠. 여기까지요. 기억해야 돼. 좀 이따 기출문제도 있어요. 여기까지 봤고요. 넘겨볼게요. 집합적 노동력이 있는데 쓰기도 좀 그러네. 세 번째로 우리 집합적 노동력이랑 그 다음에 잠재적 계약이 있어요. 요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해요, 안 해요?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죠?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에? 뭐라고요? 식별 불가능? 아, 식별해. 계약서 써있는데 왜 식별이 불가능해?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통제하고 있지 않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 과거 사건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자산의 정의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봤고요. 넘겨보시면 우발부채, 아이고 이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우발부채요. 우리 아까 봤지? 우리 일반 거래에서는 부채 인식 요건을 보면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되잖아. 근데 사업결합 과정에서 그거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그냥 내가 식별할 수 있으면 별도의 자산부채로 잡는다니까. 그래서 만약에 비회사가 소송에 걸려있는데 질 가능성이 높을 때만 충당부채로 잡아줘야 되지.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우발부채로 주석에 공시하거나 아니면 공시하지 않잖아. 하지만 사업결합 과정에서는 요거 뭘로 봐? 식별 가능하고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을 다 뭘로 잡아? 별도의 충당부채나 부채 등으로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금액으로 측정해 근데? 충당부채 등으로 인식한다면서요. 그럼 어떤 금액으로 측정해? 공정가치 측정하지. 공정가치에는 발생 가능성이 고려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발생 가능성이 고려돼 있어. 그래서 원래 소송에서 지면 10,000원 물어준다고 하면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로 사업결합 과정에서 10,000원을 기재되겠어요. 그 이익을 질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10,000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돼 있겠어요? 10,000원보단 적은 금액으로 돼 있겠지. 하지만 인식은 한다고. 그래서 문제 여기 나와 있지만 공정가치를 과거 사건의 결과로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식별할 수 있다면 우발부채를 인식한다. 여러분 인식이 뭐예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기록하는 걸 말하지. 그래서 또 혼자 흥분해갖고 우발부채로 인식하는구나. 그래서 합병 회계 처리할 때 우발부채 이런 계정 쓰는 거 아니야. 충당부채로 쓰는 거지. 그쵸? 얼마 전에 어떤 학생이 그렇게 물어봤길래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하지만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충당부채 기준서에서는 자본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우발부채로 아예 인식을 안 하지만
사업결합 과정에서는 식별할 수 있고 공정가치만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별도의 부채로 인식합니다. 당연히 아실 거고요.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조금만 더 봅시다. 밑에 보시면 법인세 있어요. 또 우리가 법인세 또 좋아하잖아요. 우리 심화반에서 또 열심히 했고. 다섯 번째, 법인세. 우리 사업결합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이슈가 있지요. 예전에 우리 기출문제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그냥 합병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맨 밑에 법인세율 30% 이렇게만 딱 써있어. 뭐 그러면 법인세 효과를 고려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보면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사업결합하는 과정에서 자 여기 비회사 자산 인식하고 비회사 부채 인식했대. 근데 뭐가 있었냐면 비회사가 결손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회사의 결손금이. 그래서 B사에 결손금이 있었대. 근데 이 애가 B회사가 버는 돈이 없어갖고 이 결손금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았대. 그러면 B회사 재무제표에는 이 결손금과 관련해서 이연법인세 자산 잡아놨겠어요? 안 잡아놨겠어요? 안 잡아놨겠지? 그건 알지? 올해 결손금이 나오면 차기 이후에 결손금을 깔 때까지는 세금을 안 내니까 결손금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잡잖아요. 괜찮을까요? 하지만 이연법인세 자산을 잡으려면 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합병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 적자날 것 같아서 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안 잡아놨었대. 근데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제 B회사랑 합쳐지게 되니까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야. 그럼 취득일에 이거와 관련해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별도로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겠죠? B회사는 안 잡아놨겠지만 사업결합하는 과정에서는 잡아야겠죠? 또 뭐 있을까요? 그래서 얘는 요거와 관련해서 이연 법인세 자산 인식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사업결합하는 과정에서 자산과 부채를 뭘로 측정해?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잖아. 그럼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이가 발생하겠죠? 세법상 자산을 사업결합 과정에서 공정가치 평가하는 거 인정해? 안 해? 나보다 더 잘할 거 아닙니까? 합병에게 안 배웠어요? 법인세에서? 안 배웠어? 자, 그렇구나. 사업결합 과정에서 합병하게 되면 자산부채 평가, 자산과 부채를 장부금액이 아니라 공정가치 평가하면 세법상 다 부인해. 그럼 만약에 합병하는 과정에서 좀 이따 문제 풀 거예요. 재고예산이 100원짜리인데 장부금액이 이게 공정가치로 200원이래. 그럼 합병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100원 증가한 거 부인시키고 유보 때린다고. 물론 마이너스 유보겠죠? 그럼 나중에 이 재고예산이 팔릴 때 유보 추인되면서 마이너스 유보가 돌아오고 과세소득을 늘리게 되겠죠? 여기 지금 마이너스 유보가 먼저 오고 나중에 팔릴 때 플러스 유보가 올 거니까 그럼 이것 때문에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부채 등이 올 거라고요. 물론 장부금액보다 공정가치가 떨어져 있으면 이연법인세 자산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요거 인식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인식해야 돼요. 언제? 취득일날, 사업결합일날 인식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 마지막으로 A회사가 결손금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A회사도 나 혼자 있으면 비리비리해서 결손금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아무것도 안 잡아놨었대. 근데 이제 B랑 합병하니까 B랑 합병하면 나도 결손금을 쓸 가능성이 높아졌대. 그럼 A회사가 갖고 있던 실현 가능성이 낮았던 결손금도 사업결합하는 취득일날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그건 안 잡아. 내가 지금 B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 평가하는 거지 내 거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 평가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얘는 사업결합일날 인식하지 않아요. 안 해. 취득일날 언제? 사업결합 이후에 기말에 평가하면 돼. 괜찮을까요? 바로 문제 풀어볼 거예요. 여기까지. 주의사항 몇 가지만 볼게요. 뭐 요즘 이런 걸 물어보진 않지만 첫 번째, 영업권. 영업권 법인세 효과 고려합니까, 안 합니까? 세법상 영업권을 인정 안 하지? 그럼 얘도 뭐 해줘야 돼? 입금 불산입, 영업권, 마이너스 유보 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부채 잡아야 안 잡아요? 안 잡아.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부채 잡으면 그만큼 영업권이 또 늘어. 그럼 또 세무조정해. 또 이연법인세 부채 늘어. 영업권 또 늘어. 무한순환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영업권에 대해서는 법인세 효과를 고려하지
않아요. 아실 거고. 두 번째로 여러분 세율인데 이거 누구 세율 써야 돼요? 이제 이 경우에 누구 세율 써야 돼? 이제 사업 결합하잖아. 그럼 A사 세율 써야 돼? B사 세율 써야 돼? B사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A사 세율을 써요? 그 세율을 보면 합병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A사 세율 써. A사에 세율 쓰겠지? 근데 연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까? 연결 기억도 안 날 걸 알고 있어요. 연결하게 되면 어차피 B회사가 그냥 남아있지? 그럼 당연히 B회사도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B사 세율 써요. 자 봅시다. 줄 긋고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이 나와있고 피식자의 일시적 차이나 결손금 등은 이연법인세 자산 효과로 측정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있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피취득자 B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 얘도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 등으로 인식한다. 단 영업권은 인식하지 않는다 나와있고 밑에 보시면 피취득자의 A사 취득자의 결손금이 나와있는데 얘는 사업결합일날 고려하는 게 아니라 언제 고려해? 기말에 법인세 회계할 때 그때 고려한다. 나와있고 세율이 있는데 밑에 보시면 세율이요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우리 합병하는 과정에서는 이연법인세 자산에 합병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한다. 흡수합병이면 A사의 세율, 신설합병이면 C사의 세율이 되겠죠. 하지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종속기업이 섬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종속기업의 세율을 적용할 것이다. 괜찮을까요? 또 연결가서 얘기하면 또 무슨 소리지? 이래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했고 너무 아쉬우니까 우리 연습서에 있는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사실 뒤에 있는 문제 풀어봐도 되는데 여기 803페이지요. 문제 2번. 자, 여기다 바로 해보죠. 많지 않으니까. 보시면 A사의 지분 100%를 현금 20만원에 취득해서 사업결합하였다 나와 있어요. 그냥 합병으로 가정하고 바로 해보면 블라블라 나와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를 고려하지 않고 B사가 취득일에 영업권을 한번 계산해 보시오 했어요. 요거 볼게요. 요거 유형자산 얼마 와요? 20만원 올 거고요. 무형자산 2만원 올 거고요. 맞네. 기타자산 40만원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부채 얼마 있어요? 부채 48만원 있습니다. 근데 나 이전 대가로 현금 얼마 지급한대요? 20만원 지급한대요. 그럼 B회사 순자산이 14만원인데 20만원 지급했으니까 돈 얼마 더 줬어? 6만원 더 줬죠? 영업권으로 6만원 잡아주면 되겠네. 뭐 예제 수준이죠. 자, 이 상태에서 봅시다. 만약에 이연법인세를 고려할 경우에 영업권을 계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이연법인세 고려한다면 계상할 게 뭐예요? 지금 자산이 10만원 늘었잖아요. 그럼 세법상 어떻게 돼? 입금 불산입 관련 자산 쓰고 10만원 마이너스 유보겠지? 자산 공정가치 올라간 걸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럼 지금 마이너스 유보 나왔으니까 차기 이후에 이 자산이 어떻게 돼? 플러스 유보로 추인될 거 아닙니까? 지금 설마 여기다 지금 X1년 이후 이러면 마음이 편할까요? 여기 8만원 세법상 마이너스 세법상 2만원 마이너스 차기 이후에 8만원 플러스 차기 이후에 2만원 플러스 그럼 차기 이후에 과세소득이 얼마 가산돼? 10만원. 근데 세율 몇 프로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사율의 얘기가 그냥 20%라고 나와있지만 실제 시험이었으면 A사 세율, B사 세율 다 준다. A사 세율 써야 된다. 합병은 여기 얼마? 2만원 나오고 미래에 이거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되니까 여기 뭐가 와야 돼요? 이연 법인세 부채로 2만원이 더 오게 되겠죠? 그럼 영업권 얼마로 줄어요? 4만원 되겠 8만원이죠. 8만원 되겠죠. 괜찮을까요? 어렵지 않다. 요 정도는 1차에도 충분히 나온다. 그래서 영업권은 8만원으로 바뀔 거다. 봤고요. 자, 여기서 계속 가봅시다. 물음 3번에 뭐래요? B사는 세무상 결손금이 4만원 있었는데 사업결합이 적격합병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액 승계가 가정하대. 그럼 요거 외에도 결손금 때문에 이제 차기 이후에 4만원만큼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게 됐죠?
그럼 이것 때문에 차기 이후에 과세수기 주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이야 부채야? 자산. 그럼 세율은 여전히 20%니까 여기 또 뭐가 떠요? 이연 법인세 자산으로 4만원에 20%에서 얼마? 8천원 뜰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영업권 얼마 나와요? 영업권이 72,000원으로 줄게 될 겁니다. 괜찮을까요? 실제로 합병 기출문제가 그지 같은 게 이렇게 딱 잘라서 내는 경우도 있지만 자료가 한 6개쯤 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요걸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요. 괜찮죠? 여기까지는. 마지막으로 물음 4번은 뭐 물어봤어요? 물음 4번을 보시면 A사의 결손금이 2만원 있었고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취득일날 다 바뀌어 안 바뀌어? 영업권. 물음 4번 고려하면 이거 다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이건 안 고려한다고요. 4만원 언제 고려해? 기말에 법인세 회계할 때 고려하니까 4만원에 20% 하면 얘는 기말에 추가로 4만원에 20%에서 이연법인세 자산 8천원 늘어나면서 뭐 법인세 비용이나 법인세 수익으로 8천원 오게 되겠죠. 해다 볼까? 이렇게요. 그래서 요거는 취득일날 영업권에 고려해 안 해? 안 해요. 취득일날 내가 고려할 비사의 순자산에 들어가. 어휴. 한참 흥이 나 있었는데. 비사의 순자산에 들어가지가 않으니까요. 네, 괜찮을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법인세까지 봤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넘겨보시면 이제 보상자산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조금 지칠 수 있으니까 오수업이니까 쉬었다 와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올게요.